제가 회사에 있다 보니까 재작년에 회사에서 매우 비싼 돈을 들여서 고액 과외를 해준 게 있는데요. 무슨 과외를 해줬냐면 이제 언론하고 이렇게 접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를 반나절 굉장히 비싼 과외를 해주셨는데 이제 사람이 되는 게 한 번 배운다고 해서 학습이 되는 게 아니어서 오늘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열심히 들으셔도 여기를 나가시면서 이게 다 메시지가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키 메시지를 무슨 질문을 받던 간에 항상 그 키 메시지를 준비한 3개의 키 메시지를 돌아가면서 내 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외를 받았는데요. 그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게 짧은 발표 동안에 키 메시지를 어떻게 누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넣는지는 안 가르쳐 주셔갖고 제가 약간 컨닝 비슷하게 제 키 메시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복잡하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통합되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해서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료인하고 사회가 협력을 하면 자살 위험을 치료할 수 있다. 위험 요소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에 되게 유명한 정신분석가가 있는데 교과서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글렌 가버드라는 의사인데 그분이 쓴 교과서의 한 대목에 이런 말이 있는데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상대하는 거는 지뢰밭을 지나는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하고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매우 그러니까 고강도의 노동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자살할 환자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자살할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80년대부터 이제 퀘벡의 맥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한 환자를 알게 되면 8시간 동안 가서 추적을 해서 왜 자살을 했는지 정신과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뇌를 저장해놓고 이렇게 생물학적인 이제 연구 방법이 발전할 때마다 끝소원하고 다시 연구를 하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도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벤트성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한 환자의 자살 의도가 5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 위험 요소는 매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매우 행복한데 굉장히 나쁜 일이 있어서 며칠 후에는 오늘 밤에 잠들고 나면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 척도들이 매우 유용한 이유는요. 그 위험 요소를 찾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찾은 다음에 그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의료인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험 요소의 일부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가족, 친구, 여러 사람들하고 협력을 하면 보다 많은 위험 요소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거에 비교했을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미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자살이라는 게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인 한 명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책임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무책임한 행동에서 상처를 주는 거라는 것, 그런 메시지도 함께 이제 전달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전공의 시절에 내과하고 신경과 6개월 1년차 때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부검을 하러 가는데 항상 이제 부검을 하러 가면 되게 많은 반성을 하게 됐었던 기억입니다. 그 세기관지까지 가래가 막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아, 참 석션을 이래서 열심히 해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 아무리 이제 말기 암 환자라서 그 희망이 없어졌던 분이지만 더 열심히 해드렸었으면 조금은 더 편안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반성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친정이 정신과에 돌아오니까 정신과에서도 환자가 죽고 나면 정신과 부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가 평상시에 어떠한 자살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했었으면 뭐가 달라질 수 있었을 건지,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지, 앞으로는 뭘 더 잘해야 되는지, 이제 건건이 이제 반성을 하고 더 배우고 학습하고 끊임없이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것들을 꺼내면 그 다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이제 책임 소재가 이제 있을까봐 이제 미리 책임이라는 거는 다 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현상학적으로 바라보면 자살 완료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3가지 정도를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얼마나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선택한 방법을 수행할 수 있을 그 순간의 충동성, 이 3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자살 환자는 되게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부분도 있고,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 아까 뭐 15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다 그랬을 때는 이제 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이제 연결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잡고 싶은 건 이제 그 부분이고, 그걸 더 키워주고,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을 조금 더 줄여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의지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울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퇴근하는 길에 뭐 빵을 사와. 이제 남편이 빵을 안 사왔어요. 근데 우울하다 보니까 나는 스스로 항상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번에도 내가 뭐 부탁했는데 안 해줬고, 그저께도 안 해줬고, 지난주에도 안 해줬고, 6년 전, 10년 전까지 생각하면서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대해줬어. 남편만은 저런데 나는 참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사람이 죽어버려야지. 이거는 어떤 사고의 흐름에 질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상담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망상 때문에 정신분열 환자들 계속 나왔는데, 망상 때문에 현실을 왜곡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은 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때 막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이제 수단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도움도 중요한데요. 이번 달 초에 란셋지에 보면 유럽에서 실험을 하고 자살률이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이제 의식주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선택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치명적인 이제 선택,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도를 조금만 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공군에서는 이제 자살한 환자 사후 지침서 중에서는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를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항고하도록 그런 이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살했는지를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별로 도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성도 치료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요. 불안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순간의 불안을 막 견디고 참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충동적인 특징이 있었던 사람들은 순간적인 충동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물론 충동적이지 않은 매우 계획된 자살도 있는데, 거식증 환자 같은 경우 매우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 자살이 그렇습니다. 매우 완벽하게 이제 부인의 내조 역할을 하고 남편의 행사장에 가서 웃으면서 완벽한 내조를 하고 집에 와서 드레스를 고이 접어놓고 술과 약을 마시고 누워서 이제 죽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제 나르시스트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이게 그 순간에 내 삶에 대한 조정권,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순간에 매우 편안한
생각이 들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약물 치료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꾸준한 정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족, 사회, 의료인 모두가 협력을 하면 자살의 위험 요소의 많은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의 위험 요소를 잊지 않게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